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낙찰 받았던 물건에 대해서 사례 분석 및 그 집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작년 5월 12일에 낙찰 받았던 집인데 명도가 이제야 끝났네요. 저도 경매 경험이 많은데 명도가 9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처음이에요. 명도가 원활하게 안 돼서 강제집행 계고장까지도 붙였었는데 다행히도 실제로 강제집행까지는 안 갔어요. 중간에 점유자 분이랑, 그러니까 전 주인분이 되는 거죠. 그분이랑 연락을 할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없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가 2명이 있으신데 지금 집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 길바닥에 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서 쉽지 않았었어요. 이 명도라는 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낙찰자랑 점유자랑 협의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매를 하면서 명도를 할 때 이렇게 좀 느슨하게 명도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좀 많이 들였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평소 때랑 다르게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조금은 있었고 엄청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시간을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들였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물론 권리인 줄 아시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맞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거랑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좀 실제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리고 제가 급한 게 아니었으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들였고, 그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입찰했을 당시보다 좀 시세가 조금 올라졌어요. 그래서 차익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고 실제로 예상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낙찰받은 집 내부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낙찰받은 집 내부 한번 보고 오시죠. 제가 작년 5월 12일에 낙찰받았던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명도가 9개월 만에 끝나서 이제서야 집 안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경매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운도 좀 따라주면 입찰하기 전에 미리 집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집을 못 보고 입찰을 했거든요. 집 안의 상태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네요. 인테리어 하면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비용으로 산출하면 얼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샤시, 화장실, 그리고 싱크대, 이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배장판이 돼 있으면 사실 집의 느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는 3, 4년 이상을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집 내부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집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도어락은 좀 좋은 걸 써놨고, 그리고 중문이 사실 또 하려면 돈이 1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문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상태는 양호한데 사실 이게 요즘에 쓰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실 분이 새로 하시거나 제가 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들어가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쪽이 거실이고 오른쪽이 주방이 되는 건데, 싱크대가 되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그 깨끗하지 않다는 게 청소를 했을 때 깨끗해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청소를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한데,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먼저 베란다에서 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살 때 좀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앞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13층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층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채광이나 뷰에서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정면에 있는 뷰가 비슷한 레벨을 유지하기 때문에 앞에 바로 녹지가 되고 하늘이 잘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에서는 되게 좋다고 저는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왼쪽으로 보면 완전히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뷰나 채광 같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고, 이 집을 제가 미리 못 보고 입찰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봤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인근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몇 층 이상으로 가면 앞에 뷰가 좀 잘 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10층, 11층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뷰가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좋다고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면 반대쪽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동쪽이고 반대쪽은 서쪽이 되는 거거든요. 보러 한번 가시죠. 보시면 서쪽으로도 뷰가 뭐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앞에 크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층이 15층 중에 13층이다 보니까 위로 하늘에 대해서도 개방감이 있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도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집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다른 동들이 보이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동들이 이제 남쪽을 보고 있는 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쪽을 한번 봐주시면 그 앞에 언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도 층이 위로 올라가야 좀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고, 밑에 층으로 가게 되면 남쪽으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뷰나 채광에서 어느 정도 답답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동들도 보면 이 단지 자체가 언덕이 좀 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다른 동들도 저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저쪽 동도 남쪽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동이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위에 있는 층이어도 하늘 쪽으로 좀 개방감이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반 매매로 사시던 경매를 통해서 사시던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그 단지 전체에서 동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 동인지, 그리고 그 동만 따지시는 게 아니고 층이나 라인에 따라서 뭐 뷰나 채광이나 주차장 위치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뷰나 채광이 잘 나오는 호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사전 분석을 끝냈고, 제가 낙찰받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뷰나 채광에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동향을 보고 있지만 서쪽으로도 트여 있고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뷰나 채광에서 괜찮다 라고 저는 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입찰을 했었어요. 그럼 싱크대 상태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싱크대가 한번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사실 집 보러 왔을 때 이런 것들 보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집에서 인테리어를 보는 관점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가 아니에요. 이게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를 해서 충분히 다 깨끗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다시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시려면 청소를 해서 되는 상태인지, 청소를 해서 안 되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문이 깨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청소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뭐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닦아서 충분히 다 되는 부분들이고, 안쪽에 보시면 좀 깨끗한 상태여서 제가 봤을 때 입주 청소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여요. 거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한번 봐주시면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좀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 4년 이상 살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더럽다 하더라도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도배 장판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몰딩 자재가 깨진 곳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몰딩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몰딩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충분히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는 부분이고 깨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장실이랑 방들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보면 상태가 대체적으로 좀 양호해 보이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된 건 아니지만 깨지고 그런 게 있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한 군데가 조금 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화장실은 수리를 안 하고 청소만 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등은 한 번씩 교체가 됐네요. 그리고 방도 보시면 도배 같은 부분들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 집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밑에 이걸 걸레바지라고 하는데 걸레바지가 지금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거실 할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거실이랑 이제 밖에 쪽은 전부 걸레바지가 몰딩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 도배를 여기까지 올려서 또 설치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안방 쪽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등이 한번 교체가 된 거고, 이게 집이 전체적으로 도배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제 뭐 낙서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기 곰팡이가 좀 많이 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집이 겉집이 아니고 속집이거든요. 겉집, 속집의 개념은 뭐냐면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끝에 집을 겉집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집을 속집이라고 하는데, 겉집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랑 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의 온도랑 집의 온도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쪽에 이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속집인데도 이런 식으로 곰팡이나 결로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관리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특정 어떤 가구 같은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가구의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도배장판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꼭 경매를 하시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집을 사려고 하신다 그러면 집을 보러 가셨을 때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남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수리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되면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 남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살려고 하거나 굉장히 싼 가격에만 살려고 할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실제로 내가 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방 화장실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아까 제가 거실의 화장실을 보고 안방 화장실도 수리가 한번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네요. 보니까 이건 이제 기본 상태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기본 상태이기는 한데 수리는 안 했지만 상태는 양호하네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안방 화장실은 아예 그냥 거의 안 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뭐 신혼이라거나 좀 깨끗한 거를 많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보이네요. 그럼 이제 작은 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보면 먼저 봤던 작은 방이랑 상태는 비슷해 보이네요. 낙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수리는 해야겠지만 어디 뭐 깨지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양호해 보이네요. 이 집이 지금 확장이 안 돼 있어서 작은 방에서 이렇게 베란다가 작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밖에 보시면 아까 주방 옆에 있는 곳에서 봤던 것처럼 뷰는 이제 비슷하게 나오게 되고 이쪽 방향이 이제 서쪽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낙찰받은 지 9개월 만에 명도가 좀 늦게 끝나고 집에 처음 들어와서 한번 상태를 봤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깨지거나 아니면 뭐 샤시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집을 적당히 청소만 해서 그대로 팔지 아니면 비용이 좀 작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비용을 조금만 들여서 보완을 한 다음에 훨씬 그걸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실내에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낙찰받은 집의 상태에 좀 만족을 했어요. 수리를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없었거든요. 크게 하자가 되는 부분도 없었고요. 저는 처음에 이 물건에 접근을 할 때 단타치기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서 그냥 바로 팔 생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낙찰받은 가격이 약 1억 3,200만 원 정도인데 당시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명도가 끝나고 바로 이 집을 지금 시세대로 팔아도 1억 5천만 원이 시세였으니까 당장 바로 팔아도 뗄 거 다 떼고 1,000만 원 넘게 남겠구나. 저는 그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물건이 있는 지역이 상승장 초입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외곽이긴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무조건 올라는 간다. 다만 얼마나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제가 입찰해서 낙찰 받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 내 주변에 보면 소액으로 경매를 안 하고 일반 매매로 그냥 갭 투자를 해서 1년 안 되는 기간에 그거 넘는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는 경매를 왜 하냐? 경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게 모든 투자를 공격적으로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보면 가군, 나군, 다군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 다군을 전부 다 상향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가군은 상향을 하고 나군은 내 수준에 맞는 학교, 그리고 다군은 좀 하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투자에서도 저는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답은 없죠.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내가 리스크 없이 어느 정도 차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개인으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은 게 아니고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는 법인의 취득세 중과나 아니면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인을 하면서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 개인의 명의랑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출도 잘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 중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단타로 팔았을 때 차액을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저는 이게 좀 장점으로 받아들여졌었어요. 물론 지금은 취득세 중과나 뭐 여러 가지 법인 관련된 규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이랑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는 차익이 남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가 생기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들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 투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제가 1억 3,2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명도하는데 9개월 정도가 걸리면서 이 9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이었던 집이 한 1억 7천, 7,500 정도로 가격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시세 기준으로 제가 그냥 바로 판다라고 해도 저는 3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1억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뗄 거 다 떼고 차액이 한 3천만 원 좀 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익이면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야 된다. 경매의 가장 큰 목적이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살 수 없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싸게 사는 정도는 어떤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남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물건을 사서는 싸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별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별로가 아니다. 이런 게 보여야 이게 경매로 샀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방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잡았던 방향은 입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남들이 이 물건의 이제 주소지를 봤을 때 일단 50% 정도는 입찰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소지를 보고 나서도 50%가 남았다. 근데 거기 50% 남은 사람들이 또 지도를 보고 나서 거기서 또 50%가 입찰을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투자 방향으로 잡은 거는 이 물건에 있어서 투자 방향으로 잡은 건 단타치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경매를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세에 내가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입지가 안 좋지만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하면 내가 그래서 파는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도를 봤을 때 아무리 외곽이라고 해도 내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시세대로 매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해당 입지는 집값이 속도는 더딜 수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고는 있다.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거의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리스크가 없이 내가 안정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을 했었어요. 제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건 번호나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 또 들어오실 분이 생기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는 이제 또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오픈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면 대충 어떤 곳인지를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혼자만 알고 계시고 댓글로 단지 이름 같은 것들은 오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매로 입찰을 하면 좀 남들보다 과감하게 입찰가를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 정도의 수익만 나면 나는 무조건 낙찰을 받고 싶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안 내고 웬만해서는 낙찰이 되는 가격으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차순위랑 입찰 가격 차이가 1,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찰했을 당시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선택지가 만약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가 입찰했던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입찰을 안 하는 거. 이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입찰을 할 거거든요. 차순위랑 1,5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저는 지금에 와서, 지금은 이제 미래가 됐잖아요. 그때 입찰했던 시점에 비해서는 이제 미래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목표로 했던 수익이 벌써 났고 지금 그 목표 수익을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순위랑의 차이보다는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1,500만 원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1,000만 원만 더 작게 적었었어도 제 차액이 1,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후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경매로 낙찰 받았던 물건들 중에서 좀 중간보다 좀 못한 수준의 낙찰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낙찰을 받아봤지만 제일 잘 된 거, 아니면 중간보다 좀 더 잘 된 거를 소개를 드리면 그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고, 이 영상에 부동산 경매나 아니면 경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 매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좀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영상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나 일반 부동산 매매로 투자에 영상에서 제가 전달 드렸던 내용들을 뭐 다시 보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실전적으로 봤을 때 실전적인 부분에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뭐 이런 방향으로 다른 컨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